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소득과 사업체. 저번 시간에 김씨네 농가를 다루었죠. 여기서 한번 좀 살펴볼 게 있어요. 그 순소득의 역할을 살펴봐야 돼요. 김씨네 농가에서 순소득을 어떻게 사용했나요? 매년 쌓이는 순소득을 그 순소득 누적이라고 하죠.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걸 보면서 순소득이 미치는 어떤 영향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야기를 살펴보면 순소득이 여러 가지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쌓여있던 순소득을 김씨네 농가는 식량이 부족할 때 이용했죠. 그리고 개간할 때 이용했죠. 그냥 사례일 뿐이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고대 농경국가에서 순소득은 곡물과 같은 생산물의 형태로 존재한다. 현 시대는 어떤가요? 다르냐는 거예요. 화폐를 벌어서 은행에 예금해 놓으면 화폐 형태로 있는 게 아니냐.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아니, 은행에 화폐를 맡기면 은행이 이자를 주겠죠. 이자를 어떻게 주나요? 뭐 빌려주잖아요. 빌려서 더 많은 이자를 받아서 이자를 지급하죠. 빌려주면 그것은 또 어떻게 이용되나요? 무언가를 구매하는 데 이용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화폐가 끼니까 화폐 형태로 있는 것처럼 보일 따름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다른 점인지. 그런 문제가 있고, 실상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은행에 맡겨요.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화폐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은행에서 이미 화폐를 빌려줬는데? 아니죠.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은행으로부터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은행에 맡겼으니까 화폐가 화폐 형태로 있는 것 같지만 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여간 그건 그렇고, 그건 뒤에서 또 좀 복잡한 문제니까 별도로 다루어야 될 문제겠죠. 부양 가족이 늘어나고 가뭄이 들어 식량이 부족할 때 쌓여있던 순소득, 즉 순소득 누적은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였다. 따라서 순소득 누적은 만일의 사태에 대한 비상수단이 된다. 또한 새로운 사업체를 형성하는 투자수단이 됨을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안할 때 이용되었죠. 순소득 누적, 규정할 필요가 있겠죠. 순소득이 쌓이면 형성된 재산을 순소득 누적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저번 시간에 생존을 위한 소득을 얻기 위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면 사업체가 또 새로 생긴다. 그것을 살펴보았죠. 이번에는 순소득과 사업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순소득은 또 뭐라고 얘기하나요? 총소득에서 총비용을 뺀 게 순소득이죠. 소득과 순소득은 다르고, 순소득을 통상 뭐라 하나요? 총소득에서 총비용을 빼면 이익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좀 말을 쉽게 하면 이익과 사업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순소득으로 쓰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좀 이해하기 편한 단어를 쓰면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생존을 위한 소득을 얻기 위해서만 사업체가 구성될 수 있나?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업체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생존을 위한 소득을 얻기 위해서 사업체가 구성된다. 저번 시간에 살펴봤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두 번째는 또 뭔가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업체가 생길 수 있다.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하는 수단과 소비 대상은 창고에 보관할 수도 있지만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대여도 가능하다. 그래요. 그럴 수 있죠. 현시대로 이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돈을 벌었어요. 그래, 한국 정치인들은 그래, 공고를 만들어서 화폐를 쌓아놓는다는 말이 많죠.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그 특별한 사람들이 이야기고. 이자를 받기 위해서 은행에 돈을 맡기죠. 이자는 사용료의 하나죠. 실제로 고대의 토지나 곡물은 대여에 사용되었다. 고대인들이라고 해서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단지 화폐가 아닐 뿐이지. 그래요. 물론 현 시대에도 뭐 주택이나 뭐 그래요. 뭐 이런 것도 대여를 하죠. 그 전세도 있고 그렇잖아요. 월세도 있고. 토지를 대여해서 사용료를 받았으면 로마의 콜로누스와 조선시대 소작제와 같은 소작농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음,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콜로누스는 앞에 예를 들었죠. 궁금하면 보면 되는 거예요. 콜로누스는 소작농이란 뜻이죠. 소작도 제도가 어느 곳이나 있었죠. 소작제는 뭔가요? 토지를 빌려주고 수확량의 일정 부분을 얻는 것을 가리키죠. 토지도 대여하고 곡물도 대여했다는 거예요. 곡물을 빌려주고서 사용료를 받는 일도 고대의 흔한 일이었다. 기원전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 수메르와 바벨로니아 쐐기 문자로 새겨진 점토판에는 곡물을 빌려주고 나중에 원곡물에 일정량의 곡물을 더 받기로 한 계약서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그 예전 사람들도 단순히 창고에 쌓아놓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소비하지 않을 곡물 같으면 그것을 대여하고 이익을 얻었다는 거죠. 소득을 얻었다는 거죠. 거기서 소득은 뭔가요? 생존에 필요한 소득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다르죠. 그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라르사 우르드미 지역에서 보리대출 기록이 확인된다. 라르와 우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메소포타미아 설명하고 있으니까 곡물 대출에 대한 이자율과 같은 연 사용률은 33에서 40%에 이르렀던 것으로 추정된다. 많이 높죠. 고대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거예요. 고리대금. 고리대금하고 똑같죠. 조선에도 그런 게 문제됐잖아요. 정부가 했는데 지나치게 높은 사용료를 받아서 원성이 자자했다고 하잖아요. 고대 이집트에서도 농민이나 상인에게 곡물을 빌려주고 수확 후 일정 양을 더 돌려받는 방식의 대여 사례가 있었음이 파피루스 문서를 통해 확인된다. 이집트 사례죠. 파피루스 문서에 보리와 밀의 대여 계약이 기재된 예시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도. 통상적으로 대여는 저당을 잡고서 이루어졌다. 메소포타미아 점토판 기록에는 예전에 살펴봤죠. 기원전 3000년경에 발견됐다고 하죠. 빌린 자가 노예, 밭, 집, 가축을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이집트의 파피루스 문서에는 곡물 대출 시 토지나 농기구 심지어 가족 구성원이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고대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도 물건으로 취급되는 거죠. 담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왜 담보를 잡을까요? 때릴까봐 담보를 잡는 거죠. 근데 담보를 제공해도 안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대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면 큰 처벌을 받았다.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함무라비 법전에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신체적 처벌이나 일시적 최대 3년까지 노예화가 허용된다고 나온다. 이집트 파피루스에는 빚을 갚지 못한 노예가 된 사례도 나온다. 정부가 이와 같이 강력한 수단을 동원한 이유는 회수 수단이 없으면 재산을 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달리 얘기하면 대여를 통해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수 수단도 보장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왜 대여를 허용할까? 고리대금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돼요. 고리대금으로 파산하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은 대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장을 하겠죠. 그 고리로 빌려주는 것과 빌리고 빌려받는 행위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대여가 발생하는지 재산상태부와 손익계산서를 통해 살펴보자. 김씨 농가가 있죠. 325섬인데 순소득 누적이 20섬이 있다. 이렇게 가정했죠. 또 다른 가정이 있죠. 8인 가족이다. 그러면 이제 손익계산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가정했던 것과 똑같이 곡물 100섬, 한 사람이 8섬을 소비한다. 그럼 64섬이 소비되죠. 88, 64. 사업체 비용도 있다 했죠. 뭐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총 비용이 94섬이 되니까 순소득은 평소 6섬이 된다는 거예요. 김씨 농가는 8인 가족인데 부부와 장성한 아들 셋, 며느리 둘, 손자 명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제 8명이니까 6섬이 남죠. 위태위태한 가정이죠. 손자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며느리가 둘이니까 한 명이 또 결혼 안 했다는 거죠. 계속 그 가족 수가 늘어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밭 열마지기는 남성 셋이서 충분히 농사 지을 수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아들 셋을 지닌 김씨는 일할 필요가 없게 된다. 아직까진 그렇죠. 셋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자 김씨는 아들한테 농사를 짓게 하고 뭐 딴 일을 하거나 좀 쉴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좀 위태하긴 하죠. 이씨 농가의 재산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4인 가족이다. 그래요. 어떻게 되느냐. 재산이 훨씬 많죠. 555승.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순소득 누적이 250섬이다. 이게 잘 봐야 되는 게 토지가 15마직이다 이렇게 했죠. 어떤 가정이 있냐면 순소득 누적이 250섬이라 했죠. 곡물은 150섬이죠. 이거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순소득은 250섬이었겠죠. 곡물이 250섬이었겠죠. 교환할 수가 있잖아요. 순소득으로 있는 곡물 250섬 중 100섬을 토지 오마지기와 교환했다. 순소득 누적은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곡물이 토지로만 바뀌었잖아요. 순소득 누적은 바뀌는 게 없죠. 그러면 그전에는 곡물이 250섬이었다는 거죠. 100섬이 오마지기의 밭으로 바뀌면서 사라진 거죠.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손익계산서를 봐야 되겠죠. 3명이서 열마지기를 농사 지을 수 있다 했으니까 이제 곡물 100섬이고 마찬가지로 4명이니까 48, 32 다른 건 다 똑같죠. 그러면 순소득이 38섬이 되는 거죠. 이씨 농가는 4인 가족인데 부부와 장성한 아들 둘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씨는 순소득 누적으로 생긴 곡물 100섬과 밭 오마지기를 교환했다고 가정하자. 곡물 100 누적으로
이 씨는 최근 이렇게 적죠. 순소득 누적의 형태가 곡물에서 밭으로 바뀐 것 외에는 변한 것이 없다. 설명했죠. 따라서 순소득 누적 가치는 그대로이고 재산 목록에서 곡물량이 100섬이 줄고 토지가 오마직이 증가했다. 앞의 가정에 따라 밭 열마지기는 이 씨와 아들 둘이 농사 짓는 것이 된다. 세 명이서 지어야 된다 했으니까 농사 짓는 것이 되겠죠. 손익 계산서에 보면 총소득은 곡물 100섬으로 김씨 농가나 이씨 농가가 같지만 순소득은 김씨 농가는 곡물 6섬이고 이씨 농가는 곡물 38섬이다 확인했죠.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1년에 한 명당 곡물 8섬을 소비한다고 가정한 결과이다. 그럴 경우 김씨 농가의 경우 가정의 비용이 대폭 증가하게 되고 순소득은 대폭 감소한다. 거의 이제 위기 상황에 처하기 직전이죠. 그런데 농사는 어떤가요? 수확량이 확 줄 수도 있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는 게 아니죠. 흔히 있었던 일이겠죠. 가뭄이 들어 수확량이 50% 감소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김씨 농가와 이씨 농가의 손익 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바뀐다. 김씨 농가는 어떻게 되나? 50섬이 되죠. 비용은 그대로이죠. 그렇잖아요. 농사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작업선에 투입되는 비용이 있고 또 가정의 비용을 빼면 더하면 이제 총 비용 94섬 그대로인데 수확량이 50섬밖에 안 되니까 44섬 손해가 나잖아요. 20섬이 쌓여있다 했죠. 그럼 24섬이 부족하잖아요. 계속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가정의 비용이 24섬이 펑크가 난 거죠. 이시산업의 손익계산서 총소득 50섬으로 똑같이 줄었죠. 하지만 가정의 비용이 4명이니까 작죠. 곡물 62섬 12섬이 손해가 난 거예요. 근데 곡물이 몇 섬이 쌓여 있나요? 순소득은 250섬이 쌓여 있고 150섬이 또 그 곡물이 있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김씨 농가나 이씨 농가는 모두 손해가 났지만 김씨 농가는 44섬이 손해가 발생했고 창고에는 23명 곡물밖에 없다. 따라서 가정의 비용 24섬을 보충해야 이전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다. 반면에 이씨 농가는 곡물 12섬이 부족하긴 하지만 창고에 150섬이 곡물이 있으니 삶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김씨네 가족은 식량 소비량을 31.25% 감소시켜야 하는 처지에 놓였는데 그렇죠. 계산해보면 알죠. 그래요. 24 나누기 가정의 비용 나누면 되잖아요. 24 나누기 64 하면 되잖아요. 다시 계산해봐야 되겠죠. 식량 소비량을 줄이고 사냥이나 채집을 통해 식량을 보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을 하더라도 열섬이 부족하다고 가정하자. 사냥 채집으로 열섬을 구할 수 있다고 예전에 가정했잖아요. 저번 시간에. 그 경우 김씨는 이실 찾아가 20%의 사용률로 곡물을 빌릴 수 있다. 만일 생존에 위협을 받을 정도이면 그러한 일은 반드시 발생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고대 농경국가에서도 사용료를 받고 곡물을 대여하는 일은 흔했던 것이다. 흔하겠죠. 가족 수가 늘어나면서 순소득은 줄어들고 그런 상황에서 가뭄이 들어버리면 필요하잖아요. 먹고 살려면. 근데 어떤 곳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곡물의 여유가 있고 특히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곡물의 여유가 많겠죠. 그럴 경우에 빌려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고대에서 빌리는 일, 회수 수단에 대해서 빌리고 빌리는 일을 장려하기 위해서 회수 수단을 강화하는 거죠. 어떻게든 이제 그런 거래를 통해서라도 사회를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제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빌리고 빌리는 일을 장려하면서도 사실은 또 뭘 해야 되나요? 고리를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고대에서는 이제 그게 그 일을 잘하는 정부가 잘하는 정부 중에 속하는 거죠. 약점이 잡히면 상대방은 어떻게 할까요? 농토가 중요하니까 담보를 잡겠죠. 주로 토지를 담보를 잡겠죠. 그 고리를 하겠죠. 갚을 수가 없죠. 그럼 토지를 빼앗잖아요. 그런 게 허용된 정부나 국가는 이제 그 세월이 흐르면 큰 문제가 생기죠. 폭동이 일어나서 국가가 멸망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잘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고대 국가가 어떻게 멸망하느냐. 여기에 상당 부분 해답이 있을 수 있겠죠. 김씨 농가는 셋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 한 명이 농사에 투입될 수 있다. 반면에 이씨 농가는 남성이 셋이니 오마지기의 밭을 활용할 방도가 마땅히 없다. 그렇죠. 이씨는 그렇죠. 또 힘들게 농사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수소득이 충분한데. 정상적인 수확량은 없더라도 김씨 농가는 향후 경제적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손자가 태어나고 막 그럴 상황인 거죠. 순소득이 육선밖에 되지 않는데 막내 아들이 결혼하고 손자들이 태어나면 자연히 손해가 커진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농토를 구매할 여력도 없잖아요. 이 경우 김씨는 이씨를 접촉해 거래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작 계약을 할 수 있는데 김씨 농가가 농사를 대신 지을 테니 농산물을 반씩 나누자고 말할 수 있다. 이씨가 김씨 접촉할 수도 있겠죠. 이씨의 경우에도 평소 순소득이 38섬이나 되니 무리하게 농사 지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그와 같은 제안을 하게 되면 50섬의 수확량 중 곡물 25섬은 김씨 농가의 소득이 되고 곡물 25섬은 이씨 농가의 소득이 된다. 그렇죠. 농사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대신 농사 짓게 하고 25섬을 얻으면 이씨 농가는 이씨 농가는 이득이죠. 별도의 소득이 생기니까. 김씨 농가는 또 어떤가요? 또 25섬을 얻잖아요. 서로에게 이익인 거죠.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 고대의 소작제도가 생기고 확립된다. 그 소작제도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농토가 있는데 가족 수를 다 부양하지 못해요. 가족 중에 누군가는 소작농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집안 전체가 동원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그렇겠죠. 하여간 이씨 농가는 곡물과 토지의 대여를 통해 곡물 27섬을 추가로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죠. 20% 받는다고 가정했으니까 10섬 빌려줬으니까 2섬 받고 또 25섬 받으니까 27섬을 추가로 얻잖아요. 이러한 거래를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반면에 대여받은 이씨 농가는 사용료 곡물 2섬을 지불하고도 소작을 통해 23섬의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 김씨 농가도 소작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강제로 안 시켜도 절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실상 약점을 이용하여 사용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문제이지 대여하고 빌려주고 빌리는 일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순소득 누적이 어느 누군가에게 일어났건 아니건 간에 자기에게도 좋고,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 보면 비상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투자수단으로도 이용되기도 하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어떤가요? 당장 비상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고 당장 뭐 어떤 다시 사업을 확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순소득 누적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다른 사람의 생존과 소득을 얻는데 사용되나요? 안 되나요? 사용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발생시키면서? 채권을 발생시켰죠. 순소득 누적이 채권을 발생시켰잖아요. 빌려준 이는
사용료와 그 원래 빌려주었던 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잖아요. 그게 채권이잖아요. 채권이 생겼다. 그러면서 이 씨 소득을 증가시키면서 또 김 씨에게도 어떻게 되나요? 소득을 얻게 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순소득 누적이 일으키는 어,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죠. 그럼 사회에 어떠한 형태로든 순소득 누적이 쌓이는 게 좋나요? 안 쌓이는 게 좋나요? 쌓이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현 시대는 어떤가요? 현 시대도 고대나 현 시대나 마찬가지죠. 순소득 누적이 쌓인다는 것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꼭 화폐로 쌓이는 게 아니죠. 무언가로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소비 대상이나 작업 수단이나. 돈 빌려주면 은행에서 또서 또 돈 빌려주잖아요. 그럼 무언가를 구매할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화폐 때문에 다른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왜 좋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또 똑같은 문제는 또 항상 있는 거죠. 약점을 이용해서 고율의 사용료를 받는다. 항상 이제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문제이다. 별로 달라진 게 없죠. 따지고 보면. 그래,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